자, 그럼 유교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인물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공자. 공자. 자, 이 공자는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바로 이 공자가 체계화하고 설파한 사상, 그 사상을 유교라고 불렀습니다. 유교. 그렇죠. 본래 공자의 사상은요, 학문으로서 유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자를 성인으로 숭상하고 이 제사를 지내면서 종교적 의미를 내포한 유교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자의 학문 유학, 유학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자, 이 공자가 살던 춘추 전국 시대는요, 정말 이 계속된 전쟁, 이 전쟁으로요 정말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도덕성이고 정치고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때 공자가 인간답게 살려면 각자의 본분을 지키고 서로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될 윤리가 무엇인지, 좋은 정치는 무엇인지 체계화해서 학문으로 만들고 이걸 제자들한테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상을 담은 유교는요, 공자가 죽은 후에도 수많은 제자에 의해서 중국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유교가 어떻게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을까? 자, 이 이야기를 오늘 계승범 교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어떻게 조선의 통치 철학으로 되었는가, 이 키워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새 신자입니다. 새로움인데 우리 한반도 조선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바람이란 의미로 이 키워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유학은 조선시대에 갑자기 툭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죠. 하지만 당시 유교는 일부 귀족 지식인들만 공부하는 특별한 학문이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일상생활에서는 고유의 전통 관습이나 불교식 생활 양식이 주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 때 신유학, 바로 이 새 신자입니다. 즉 새로운 유학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고려 말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잘 아시다시피 몽골의 간섭과 침탈까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요. 또 불교 사원이 크게 부패해 있고요. 심각할 정도로 무속이 심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회도 혼란하고 풍속도 그냥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를 살던 고려의 귀족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거 뭔가 개혁이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라 자체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원나라로 유학 갔던 고려 귀족 지식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새로운 학문이 바로 신유학이라고 이제 불리던 성리학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결국 다시 또 어려운 질문인데 성리학이란 뭘까요? 성리학은 유교의 한 계통인데요. 공자의 유교를 계승한 후학들이 계속해서 공자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 해석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여러 가지 분파가 나오는데 성리학도 유교의 한 계통으로서 공자가 창시한 유교를 계승한 학파예요. 유학에서 빠져나온 그렇죠. 거네요. 다만 이제 그 학문의 성격이 성과 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성리학이고, 다른 말로는 주자가 창시했다 해서 주자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 지식인들은 당대 최고 선진 학문인 성리학으로 당시 엉망진창이었던 고려를 좀 바꿔가야겠다. 새로운 대안은 성리학이다.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무리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려 말에 네. 고려말. 신진사대부. 아유.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신진 사대부 중에 기억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까? 두 명이 있었죠. 오. 예, 정몽주,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던 고려 말기 드디어 대망의 1392년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신진 사대부가 태조 이성계와 손을 잡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태조 이성계는 개국을 선포하면서 조선의 국가 이념을 유교라고 선언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최신 트렌드 성리학을 딱 나라의 어떤 그 중심을 삼겠다 이런 걸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선지국 돼보자 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리 철학은 굉장히 심오한데 이거를 지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일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실무적인 문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조선 초기에는 이 왕과 유학자 신료들이 그럼 무엇부터 할 것인가? 철학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갖고 그것이 가능한 유교적 덕목이 뭐냐? 이거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옳을 의, 의로울 의,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 원리가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요. 그 당시 조선시대에서 육두문자를 제외하고 네. 가장 심한 욕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의리가 없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도리를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욕이거든요. 의리 없는 놈. 그렇네. 자,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왕조 교체를 한 게 약간 좀 양면성이 있어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왕조 교체할 수 있지만 내가 고려의 왕을 폐위시키는 순간 오. 의리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건국 초에 고려에 적지 않은 귀족 지식인들 중에 일부는 불사이군,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을 의리 없는 놈들이라고 비판을 가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워서 뭐 확실하게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제 새 왕조를 세우고 보니까 의리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이제는. 너무 내가 고려를 칠 때는 잠깐 보류할 수가 있는데 새 왕조 조선을 세운 다음에는 신하들이 의리로 똘똘 뭉쳐야 내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건국 주체 세력들은 조선의 백성들이 자기한테 좋은 의를 지키길 바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충. 그다음은 효. 그렇죠. 충효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리의 최고 대상이 누구냐? 누구한테 의리를 지킬 것이냐? 그 뜻이죠. 먼저 나라에서 의리를 지킬 최고 대상은 왕이죠. 네. 그게 바로 이 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의리를 지킬 최고의 대상이 누구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죠. 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은 이런 식으로 충효를 외치면서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국하고 나서 불과 6년 만인 1398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거죠. 왕자 이방원이 왕인 아버지를 상대로 뭐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와 왕에 대한 충을 동시에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전 이제 역적입니다.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유교에서 강조한 이 덕목들을 아들이 완전히 저버린 겁니다. 이후 이방원은 1400년 조선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종은 유교적 질서와 그 덕목을 조선에 뿌리박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자기가 어겼는데.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과 같은 쿠데타 세력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충과 효를 다시 강력하게 강조하고 주시시켰던 거죠. 그렇게 해서 조선의 유교화는 태종 때부터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태종이 이렇게 유교화를 하려고 했는데 과연 수월하게 진행됐을까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는 전통 풍습이라든지 불교적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고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부터 조선이 열렸소. 그러니 유교식으로 싹 바꾸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살던 방식을 싹 바꾸고 유교 방식으로 바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휴,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신분을 막론하고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게 유교식인 건데?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조선 초에 유교화를 하려고 했는데 난관이 있겠다 없겠다. 그렇죠. 그럼 당시 이런 고민 분명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죠. 그 조선을 유교식으로 싹 바꾸긴 해야겠는데 새롭게 들어온 사상에 맞춰서 사는 게 지금 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 초에 이제 유교적 인간 만들기의 핵심 서적 중 하나를 이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책이 뭔지 조나단 씨가 한번 꺼내 주시겠어요? 아.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첫 글자 가 아닙니까? 네, 집 가자 맞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예절, 예의, 아, 예법,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예의 범절 그런 뜻이에요. 이건 성리학을 창시한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 이제 유교식 예법을 새로 정리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앞에 주자를 붙여서 주자가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403년 태종은 유교적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예법이 담긴 가래를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150부를 인쇄해서 여러 관청에 나누어 주라고 어명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양반 사대부로 하면 꼭 따라야 할 유교식 예법 가이드북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가래 어떤 예법이 이 공간에 적혀 있을까? 궁금해요. 교수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죠. 가래.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크게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통례. 일반적으로 통해야 하는 예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 밑에 있는 건 관례. 16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것을 관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혼례인데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상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상을 치러야 하는가. 요새 말로 말하면 장례 절차예요. 제례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제사. 제사 지내는 과정이 적혀 있는 내용이 제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통례에는 대체 어떻게 하면 모범적인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적혀 있거든요. 어두운 새벽에 부모의 처소에 나아가 아침 문안을 드린다. 부모가 일어나시면 자식은 약수를 올리고 며느리는 새벽에 아침 음식을 차린다. 한숨을 며느리의 마음인가요? 치세요. 부모가 화가 나서 종아리를 쳐 피가 흘러도 아유.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못하며 거듭 공경하고 거듭 효도해야 한다. 자식이 조금 아는 것이 있게 되면 우더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친다.
학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들은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지 말고 반드시 가장에게 여쭈어야 한다. 7살에는 남녀가 함께 자리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는다. 그 유명한. 남녀 지식 무동석. 맞습니다. 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대박이다. 아, 예. 그리고 통례 뒤에 이어지는 이제 관혼 상제 각각의 파트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혼례 파트를 보면 이를테면은 뭐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서로 주고받을 폐물의 종류 등등 뭐 별 사소한 것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지만 당시에는 천실에서 이런 예법을 잘 익혀서 실천하는 게 중요했죠. 나라에서 장려하고 그걸 잘 지키면 포상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사대부들에게 가래를 기준 삼으라고 나눠주면서 그대로 실천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강요하고 사대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일반 평민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다고 믿은 것이죠. 자, 이 태종 때부터 조선을 유교화시키기 위한 그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라는 사실 이 집에 아셨어요, 이제. 네. 그런데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세종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세종이 다스리던 1428년이었어요. 세종이요. 한 백성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김화라는 인물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김화. 김화. 자, 이 김화라는 인물이 저지른 그 극악무도한 범죄는요, 바로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아. 엄청난 이건 패륜이죠, 패륜. 그러니까요. 그간 아버지를 죽인 사례는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뭐 조정에서 엄청난 문제로 불거진 겁니다. 자, 신하들은요, 유교 사상의 핵심 효. 효를 어겼기 때문에 이거 강상죄로 엄벌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 세종이 고심을 합니다. 고심 끝에 뭐라고 했을까요? 김화를 능지처참하라. 야, 엄청나죠? 자, 근데 이게 처벌하고 나서 세종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뭐냐면, 자, 며칠 후 세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좀 깨우쳐줘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종은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백성에게 그 효에 대해서 미리 좀 알리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세종은요, 효와 충 등 이 유교적 덕목을 가르치려고 책을 가능합니다. 이 책입니다. 자, 1434년에 편찬된 삼강행실도라는 책인데요. 조선시대에 평민 백성들을 위해 발간된 최초의 윤리 도덕 책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력 100여 명의 그 사례를 모아서 수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질문했었죠. 삼강이 뭘까요? 삼강. 자, 삼강이라고 한 건 뭐냐면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맞아. 부부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강령. 자, 도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위신강. 신하는 군주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위자강. 자식은 부모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다음에 부위부강. 아내는 남편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교의 덕목 중에 백성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세 가지. 그게 뭐다? 충, 효, 정절이라고 본 겁니다.
세종은요 이 세 가지 덕목을 뭐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에게 좀 쉽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책 속을 들여다보면요 단번에 백성들을 그 배려한 세종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삼강행실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좀 자세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요걸 한번 먼저 붙여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고려 시대에 맞춰졌어요. 최루백이라는 문신이 살았습니다. 여기 스티커 보시면 루백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네. 자, 그의 아버지가요 활쏘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예, 집에 있던 이 최루백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최루백 어떻겠습니까? 분노한 거예요. 네. 분노한 거예요. 이 분노한 최루백이 지금 앞에 뭐가 보여요 지금? 망치? 나 도끼예요, 도끼. 도끼. 응. 이 도끼를 들고 자, 오, 호랑이 잡으러 왔어요? 헐. 네. 이 분노한 최루백은요 도끼를 들고 호랑이를 잡으러 숲으로 갑니다. 와. 내 아버지를 죽인 호랑이, 너도 오늘 죽을 것이다. 자, 호랑이가 지금 겁먹고 엎드려 있습니다. 오. 자, 결국 이 최루백은요 바로 호랑이를 죽여서 아버지 원수를 갚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최루백은요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3년상을 이렇게 열심히 지냅니다. 여기다 여전히 또 스티커 붙었죠, 최루백. 네. 네, 백성들이 지금 보기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최루백 또 붙어 있죠, 스티커. 네. 이 최루백의 꿈에 아버지 아버지? 혼령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살았을 땐 잘 봉양하고 죽은 뒤엔 이렇게 곁을 지켜주니 지극한 효성이구나. 이 말을 마치고 아버지 혼령은 최루백의 곁을 떠나 영영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루백이 호랑이를 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루백이란 효자를 그림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삼강행실도를 보면요 이렇게 그림과 글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와. 세종은 이렇게 한 사례를 수록할 때마다 글로 사례를 설명하고 그 아래 이런 사파를 넣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 사또들에게 삼강 행실도를 내려주고 그 글을 못 읽는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스토리를 얘기해서 직접 전달하라고 그렇게 하죠. 되게 스윗한데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백성들이 효를 몰랐었나요? 네. 지금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효가 중요하고 효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지금도 이념적으로는 효를 강조하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효도 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상속 받는 순간부터 다 받고 나면서부터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게 다반사고 또 부모님을 상대로 한 폐륜 범죄도 요즘에 적지 않잖아요. 많아요. 그 고려 조선 백성들도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다만 지금과 달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본 적도 없는 백성들이 전부 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테면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나쁜 짓인지를 실제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유교화하고 풍속을 바로 잡아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뭐 삼강행실도 같은 책도 찍어서 보급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거죠. 조선 왕실과 조정은요 이렇게 책을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현재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집집마다
지으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